청취자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나 그 사방이 꽉 막혀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순간이에요.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해지네요. 그쵸. 근데 그럴 때 당신을 즉각적으로 구해줄 수 있는 약간 비상구명조끼 같은 게 방구석 서랍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든든하겠는데요? 그게 혹시 뭐 두둑한 비상금이나 그런 건가요? 네, 전혀 아닙니다. 뭐 은행 잔고도 아니고요.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엄청난 인맥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냥 낡은 종이 몇 장에 꾹꾹 눌러 적힌 글씨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 여정에서 해독할 자료가 바로 이거거든요. 한 아버지가 훌쩍 자라서 세상에 나가는 딸에게 보낸 지극히 사적이고 철학적인 편지 한 통입니다. 아, 편지요? 네네. 배움을 즐기고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청취자님, 오늘 심층 탐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의 미션은 이 지극히 개인적인 텍스트가 대체 어째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리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인생 생존 가이드가 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보는 겁니다. 네, 저도 이 자료를 처음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요. 그냥 그 졸업식이나 생일날 건네는 뻔하고 감동적인 가족 편지 중 하나겠구니 하고 넘겨 짚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흔한 억담 같은 거 아닐까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문장들을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편지는 무슨 행복하고 찬란한 나를 위한 축사가 절대 아닙니다. 아, 축사가 아니다. 네. 삶의 낯선 길목에서 길을 잃었을 때 혹은 막 믿었던 사람이나 시스템에 배신당해서 내 자아가 완전 산산조각 났을 때 진짜 가장 아픈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텅 빈 방에서 홀로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밤을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방검복에 가깝습니다. 심리적 방검복. 와, 표현 진짜 좋네요. 그럼 이 문건의 핵심을 본격적으로 해체해보죠. 이 편지 안에 대체 어떤 삶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길래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네,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죠. 오늘 이 깊고 넓은 지식의 바다를 안내해 주실 전문가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위기, 그 첫 번째 장부터 열어주시죠.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끔찍한 위기가 하나 있죠. 아,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거요? 뭘까요? 바로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극심한 고립감입니다. 아버지는 딸한테 이렇게 당부해요. 주변 친구들이 다 눈부신 길을 걷고 있을 때 너 혼자만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자연의 이치를 좀 기억하라고요. 자연의 이치요? 네, 세상의 모든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은 사실 그 차갑고 묵묵한 흙 속, 그 무겁고 짙은 어둠에서부터 생명을 시작한다는 사실 말이죠. 씨앗이 그 어둠을 뚫고 견디는 외로운 시간이 없다면 절대로 꽃을 피울 수 없다는 통찰입니다. 아, 그 흙 속의 시간이라는 비유가 참 절묘하네요. 사실 우리는 그 멈춰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실패나 정체로만 치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빨리빨리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막 남들의 화려한 성공이 SNS로 실시간 중계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요. 뭔가요? 그 스마트폰 운영체제, 즉 OS를 대규모로 업데이트할 때 있잖아요. 아, 네네. 화면 까맣게 변하는 거요? 청취자님도 다 겪어보셨겠지만 업데이트를 딱 시작하면 화면이 까맣게 꺼지고 사과 마크나 로고 하나만 덜렁 떠서 수십 분 동안 전화도 메시지도 아예 먹통이 되잖아요. 맞아요. 겉보기엔 기계가 완전 고장난 것 같죠?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계 내부에서는 시스템의 뼈대를 완전히 갈아엎는 가장 핵심적이고 바쁜 작업이 일어나는 중이잖아요. 와, 진짜 절묘한 비유네요. 우리의 고립된 시간도 겉보기엔 그 까만 화면 같지만 내면의 OS가 맹렬하게 업데이트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와, 기계 내부의 본질적인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업데이트랑 인간의 성장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점이요? 뭐죠? 스마트폰 화면에는 조그맣게 막대기나 퍼센트로 진행률이 뜬다는 겁니다. 10%, 50% 이렇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언제 끝날지 예측이 되잖아요. 맞아요. 언제 이 어둠이 끝날지 아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건데 인간이 흙 속에 갇혀 있을 때는 그 진행률이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여기서 썩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지 당장 알 길이 없죠. 와, 진짜 막막하죠, 그건. 그래서 아버지가 이 편지에서 굳이 뿌리를 강조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 그러니까 줄기가 얼마나 자랐고 꽃잎이 무슨 색인지
이런 결과에만 집착하면 그 흙 속의 시간은 그저 미치도록 불안한 지옥이 돼버리거든요. 결과만 보면 불안해지니까요. 네. 하지만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얼마나 깊은 뿌리를 뻗어내리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면요, 이 시간은 나중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 나를 지탱해줄 코어를 만드는 경이로운 준비 단계로 탈바꿈하는 거죠. 진행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스스로 부여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남들이 다 화려하게 꽃을 피울 때 나는 보이지 않는 뿌리의 근력을 키우고 있다고 믿는 것. 네, 그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그렇게 흙 속에서 진짜 묵묵히 버텨서 마침내 싹을 틔우고 세상 밖으로 딱 나왔다고 해보죠. 오, 드디어 빛을 보나요? 드디어 빛을 보나 싶었는데 사실 현실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기껏 피워낸 싹이 세상에 탁 부딪혀서 무참히 짓밟히고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 다시 흙 속으로 도망칠 수도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버지는 편지의 두 번째 챕터를 엽니다.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베이거나 공들여 쌓은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상처를 다루는 방법이요? 네, 여기서 아주 위대한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말이 인용되거든요. 부서진 곳으로 빛이 들어온다. 상처받은 곳에서 강함이 자란다. 부서진 곳으로 빛이 들어온다. 인간의 뼈도 그렇잖아요. 한번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자리가 원래 뼈보다 훨씬 두껍고 단단해지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그 아픈 상처를 안고 눈물로 아물어가면서 이전보다 훨씬 크고 유연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이 상처를 다루는 아주 탁월한 문화적 은유 하나가 등장합니다. 일본의 전통 공예 기법 중에 킨쓰기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청취자님, 혹시 킨쓰기가 어떤 기법인지 들어보셨나요? 이게 참 독특한 방식이죠. 네. 도자기가 딱 깨졌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하잖아요. 쓸모 없어졌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휙 버리거나 아니면 감쪽같이 안 깨진 척하려고 투명한 본드로 막 아등바등 붙여놓죠. 그쵸, 티 안 나게 하려고요. 그런데 킨축이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합니다. 그 깨진 틈새와 조각들을 오칠로 쫙 이어붙이고 그 흉터 위에 보란듯이 진짜 금가루를 덧입히는 거예요. 금가루를요? 네. 와, 깨졌던 흔적을 숨기기는커녕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황금빛 무늬로 승화시켜버리는 거죠. 아, 맞습니다. 킨추기는 상처나 결핍을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존재했음을 아주 명확히 긍정하고 예술의 일부로 편입시켜버리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인지적 재구성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내 상처에 대한 내러티브, 즉 이야기의 주도권을 내가 딱 쥐는 겁니다. 나는 부서졌기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다가 아니라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서진 경험을 황금으로 메웠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희소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내 서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와, 청취자님, 당장 최근에 이력서 쓰실 때나 누군가한테 자기소개하실 때를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아, 이력서 좀 찔리는데요. 뼈 아프게 실패했던 프로젝트나 뭐 몇 년간의 공백기 이런 것들 어떻게든 변명해서 가리거나 아예 쏙 빼놓지 않으셨나요? 현대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한테 무결점 도자기인 척하라고 강요하잖아요. 맞아요. 실패 없는 완벽한 스펙만 원하죠. 그런데 만약에 다음 면접에서 혹은 다음 인간관계에서 그 실패와 부서짐의 이력을 킨츠기처럼 황금색으로 칠해서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서사로 딱 내세운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 실패를 아주 강력한 자본으로 뒤바꾸는 파격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챕터의 핵심입니다. 실패의 경험은요, 우리가 더 품이 넓고 입체적인 사람으로 재건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거든요. 아, 증거물이다. 킨치기를 거친 도자기가 그 깨지기 전에 매끈한 도자기보다 시장에서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희소성 때문 아닐까요? 네, 세상에 똑같은 모양으로 깨지는 도자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처의 흔적은 곧 완벽한 오리지널리티, 나만의 대체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죠.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가 훗날 나를 지탱할 흉내낼 수 없는 훈장이 된다는 걸 안다면요, 우리는 상처받는 걸 예전만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상처의 흔적이 곧 나만의 오리지널리티가 된다. 아,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근데 전문가님, 내면의 상처가 그렇게 막 금빛으로 아름답게 아물어서 단단해졌다고 쳐요. 네네. 그런데 외부에서 불어오는 위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살다 보면 내 의지나 내면의 단단함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나를 벼랑 끝으로 확 밀어내는 거센 역풍이 불어옵니다.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막 세계 경제가 무너지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어쩔 수 없는 외부의 폭풍을 말입니다. 이건 내면을 아무리 금으로 칠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개인의 내면적 성숙만으로는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위기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편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딱 빌려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요. 뭐라고 했는데요? 밤하늘의 별 위치는 바꿀 수 없지만 배의 돛은 다르게 펼칠 수 있다. 아, 돛담배 비유군요. 즉,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 다시 말해 나한테 닥쳐오는 운명이나 역풍 자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밤하늘의 별 같은 거지만요. 네,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바람 속에서 어느 항구로 나아갈지 돛의 각도를 맞추는 건 온전히 선장인 나의 몫이다, 이 뜻이죠. 정확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이 비유는 아주 거대하고 중요한 심리적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바람만 원망하는 가여운 돛담배의 시각, 즉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로 보는 관점에서 철저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피해자에서 벗어나라. 대신에 그 흔들리는 배의 키를 아주 단단히 거머쥔 지혜로운 선장, 내 삶의 주체자로서 스스로를 재정립하라는 뜻이죠. 잔잔한 바다에서는 결코 훌륭한 뱃사공이 탄생할 수 없다는 진리와 함께요. 피해자에서 주체자로의 전환. 와, 말은 너무 멋진데요.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나요? 네, 전문가님. 저는 청취자님들을 대변해서 여기서 조금 현실적인 반론을 던지고 싶어요. 이론적으로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돛을 능동적으로 조정하라는 말이 막 낭만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막상 내 인생에 천둥번개가 친다면 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재난이 닥치면 어떨까요? 인간의 본성상 배의 키를 잡고 바람에 맞서기는커녕 그냥 너무 무서워서 갑판 아래에 보일러실로 냅다 도망치고 싶어지잖아요. 당장 뺨을 때리는 비바람이 너무 아프고 두려우니까요. 아, 당연하죠. 너무 두려워서 숨고 싶어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뇌의 생존 본능입니다. 아버지도 딸이 폭풍우 앞에서 두려움을 하나도 안 느끼는 무슨 초인이 되기를 바란 건 아닐 거예요. 그쵸. 아빠도 그걸 알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가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낄 때 편도체가 폭주합니다. 편도체가 폭주한다고요? 네,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꽁꽁 얼어붙거나 무조건 도망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갑판 아래로 숨어서 바람이 먹기만을 맹목적으로 막 기도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 그게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군요. 그런데 내가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주도적으로 취할 때, 즉 덜덜 떨리는 손으로라도 배의 키를 꽉 움켜쥐고 돛의 밧줄을 탁 당기는 그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에 뇌의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팍 활성화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뇌가 나는 지금 통제력을 잃은 희생양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네, 정확합니다. 두려움에 막 떨면서도 갑판 위로 기어 올라와서 바람의 방향을 읽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단 1도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공포에 잡아먹히지 않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바람이라면 그냥 등 뒤로 맞으면서 내 추진력으로 역이용하는 태도,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인 멋진 말이 아니고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뇌를 지켜내는 가장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생존 기술인 셈이죠. 뇌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라니 진짜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폭풍으로 뚫고 전두엽을 막 풀가동하면서 돛을 조정해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열심히 나아갔죠. 그런데 그 험난한 항해 끝에 딱 마주한 것이 무슨 평화로운 항구가 아니라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꽉 막힌 거대한 막다른 골목이라면 어떨까요? 아, 선 넘어 산이네요. 혹은요, 사실 폭포보다 우리를 더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건 따로 있잖아요. 막 태풍처럼 스펙타클한 위기가 아니라 매일 똑같은 이메일을 쓰고 똑같은 만원 지하철을 타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하는 게 없는 일상이죠. 네, 그 지루하고 무거운 일상의 반복 말입니다. 이 만성적인 절망 앞에서는 돛을 조정할 바람조차도 아예 불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급성의 재난, 그러니까 폭풍우보다 만성의 통증, 일상의 무력감이
인간을 훨씬 더 깊이 병들게 하거든요. 네네, 그쵸. 편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강력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막다른 골목이고요. 둘째는 산오르기입니다. 먼저 막다른 골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막다른 골목, 사방에 막혀 있는 곳이죠. 모든 것이 끝나고 완전히 가로막혔다는 깊은 절망감이 우리를 덮칠 때 아버지는 그 끝이 숨막히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사방이 꽉 막혔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성의 문이 되죠? 이게 역설의 심리학인데요. 우리가 쥐고 있던 걸 완전히 다 잃고 심지어 앞으로 나아가던 길마저 딱 끊겨서 이제 진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요. 인간은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기대와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아, 잃을 게 없으니까 눈치 볼 것도 없다. 네, 기존의 경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이제 내가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잘못된 길을 어떻게든 억지로 유지하느라 쏟았던 에너지를 비로소 거두고 나만의 진짜 모험을 시작할 홀가분한 용기가 탁 생기는 찰나의 지점. 거기가 바로 막다른 골목의 끝입니다. 와,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지만 말고 눈을 들어서 모퉁이를 하나만 딱 더 돌면 상상도 못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을 거라는 말이군요. 맞아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인 거죠. 절망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아주 찬란한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위한 거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매일 똑같이 무거운 일상의 반복, 아까 말씀하신 그 산오르기에 대한 비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르고자 하는 목표, 즉 산의 높이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네, 산이 갑자기 낮아지진 않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막 산더미처럼 처리하고 퇴근했다고 해서 내일 갚아야 할 대출금이나 이번 달 달성해야 할 실적의 산봉우리가 눈에 띄게 혹 낮아지진 않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무기력해져요. 환경이 전혀 안 변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아버지는 시선을 외부의 산에서 내부의 나로 완전히 돌려버립니다. 내부로요? 산의 높이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매일 아침 꾸역꾸역 눈을 떠서 그 지루한 오르막을 묵묵히 걷는 너의 두 다리. 그 두 다리는 어제보다 분명히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탁 일깨워주는 거죠. 아, 산의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다리의 근력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네, 당장 눈앞에 10m로 오르는 게 진짜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요. 신경 가소성 측면에서 딱 보면 우리의 뇌와 몸은 그 매일의 루틴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엄청난 회복 탄력성이라는 근육을 막 합성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 근육이요? 결국 이 거대한 산을 오르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변하는 것은 깎여나간 산의 높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 험난하고 지루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이겨낸 나 자신, 내 존재의 밀도와 질량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죠. 막다른 골목에서 꺾어도는 모퉁이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산의 정상이 결국 딱 하나로 연결되네요. 그렇죠. 맥락이 같죠. 진정한 진보라는 건 밖의 세상이 내 입맛에 맞게 평탄한 평야로 싹 바뀌거나 산이 훅 낮아지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지루함과 막막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공. 그 내공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어두운 흙 속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를 막 뻗어내리는 씨앗의 이야기랑 완벽하게 수미상관을 이루는 깨달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마주하는 나의 해상도와 내구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쫙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편지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다뤘어요. 어둠 속의 불안, 상처와 킨치기, 통제할 수 없는 폭풍을 속에서 전두엽 활성화하기, 그리고 막다른 길의 자유와 산오르기의 내공까지. 인생의 모진 고난들을 하나하나 뚫고 지나왔습니다. 네, 진짜 먼 길을 왔네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한 연약한 인간이 이 모든 가혹한 물리적, 심리적 여정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버텨내게 만드는 가장 밑바탕의 힘, 그 근본적인 엔진은 대체 무엇일까요? 편지의 마지막 장. 아마도 아버지가 딸에게 가장 온 마음을 다해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일 겁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무조건적인 지지입니다. 아, 무조건적인 지지. 이 대목은 보니까 그저 감동적인 가족애를 훌쩍 넘어서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완벽한 안전기지의 역할을 선언하는 거더라고요. 네, 정확히 심리학적 안전기지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발이 푹푹 빠지는 더러운 진흙탕이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든 상관없이 그 길의 끝 혹은 뒤에는 언제나 크고 따뜻한 두 팔을 확 벌리고 서 있는 아빠가 있을 거라고요. 든든하네요, 정말. 네, 네가 세상의 중심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반짝반짝 빛날 때만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구석으로 완전히 밀려나 누더기를 입고 가정 초라해진 순간에도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는 변함없는 너의 편이라고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완벽하게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 참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저 살다 보면 상처받고 넘어질 텐데 툭툭 털고 씩씩하게 다시 일어나고 또 작은 삶의 기쁨들을 누릴 줄 아는 다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맞아요. 너는 내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는 영원한 희망이란다. 이 한 문장은요, 딸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돛을 놓치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가장 튼튼하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닻이 되어주겠죠. 영원한 희망이라. 와. 이런 조건 없는 긍정의 존재가 내 배후에 딱 버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인간은 험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기꺼이 실패해볼 용기를 얻게 되니까요. 정말 완벽한 인생의 생존 가이드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의 끝에서 저는 조금 서늘한 현실로 돌아오게 되네요. 어떤 형식이죠? 이 편지의 주인공인 딸은요, 막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참 운이 좋습니다. 이런 철학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등 뒤에서 마구 쏟아내주는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청취자님 그리고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다수의 현실에는 이런 완벽한 안전기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너무 뼈아픈 현실이죠.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한테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확꽂기도 하고요. 또 진짜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해서 철저히 고립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네. 누군가에게는 이런 편지를 써줄 사람이 과거에도 없었고 슬프지만 앞으로도 영영 없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없으니 폭풍우를 만나면 그냥 돛을 다 놓고 가라앉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내 밖의 세상에서 이런 존재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요, 남을 원망하면서 평생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이 지혜롭고 다정한 내면의 아버지가 딱 되어주면 됩니다. 오, 잠깐만요. 내가 나 자신의 무조건적인 지지자가 되어준다? 네, 맞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아서 텅 빈 방에 홀로 웅크려 있는 내 안에 그 상처받은 어린아이에게요, 이토록 철학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의 편지를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스스로가 직접 써주는 겁니다. 와, 내가 나에게 편지를? 네가 세상 가장 구석으로 밀려나서 초라해져도 다른 모든 사람이 너를 막 비웃어도 나 하나만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영원히 너의 편이다. 이 강력한 확언을 내가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다면요. 할 수 있다면요? 타인의 인정에 목이 말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던 과거의 그 나락한 자아는 영원히 끝납니다. 외부의 지지가 전혀 없어도 스스로 거뜬히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자가발전기를 내 마음속에 딱 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강력해질 겁니다. 청취자님, 오늘 지식여정의 문을 탁 열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은행 잔고나 인맥 얘기요. 맞아요. 은행 계좌의 숫자나 부동산 같은 건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진짜 거센 외부의 폭풍우를 제대로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정답이 하나도 없는 이 인생이라는 흙탕물 속에서 어쩌면 이 편지가 보여준 통찰들이야말로 우리가 물려받고 또 스스로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짜 유산일 겁니다. 네, 어둠 속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인내심, 그리고 상처를 찬란한 황금으로 빚어내는 힘치기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안전기지를 스스로 구축하는 법까지요. 네, 진짜 그게 핵심이죠. 오늘 밤 방 안의 불을 조금 어둡게 끄고 조용히 책상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치고 초라하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바로 청취자님 자신에게 말이죠. 이 세상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아주 다정한 편지를 한 통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력서용 뻔한 자기소개서 말이고요. 당신의 그 아픈 흉터를
황금빛으로 가득 메워주는 나만의 킨치기 문장들을 말입니다. 그 편지 한 통이 앞으로 남은 청취자님의 인생 전체를 꽉 지탱해줄 가장 단단한 닻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흙 속에서도 묵묵히 그러나 진짜 치열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청취자님들의 깊고 단단한 뿌리를 온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저희는 다음 지식 여정에서 또다시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해줄 흥미롭고 예리한 통찰을 배낭 가득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아. 언제나 내 뒤에 스치더니까. 언제나 내 뒤에 서 있을게.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어릴 적 잡았던 작은 손의 온기를 기억해. 지금은 나보다 더 먼 곳을 보는 눈빛도 서두르지만 너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 넘어지는 순간조차 너만의 이야기가 될 테니. 세상이 정한 길 말고 너의 색깔을 따라가. 길을 잃어도 괜찮아. 언제나 내 뒤에 스치더니까. 언제나 내 뒤에 서 있을게.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사랑한다 나의 전